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김태진의 북라이브. 오늘은 북라이브로 바뀐 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역사와 함께 푸는 창의 수학. 요즘 또 창의력이 강조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책을 또 우리에게 또 주신 박성일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많은 방청객분들이 오셔서 또 박수를 쳐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 책이 궁금하실 텐데, 역사와 함께 푸는 창의 수학. 일단은 오늘 학부모님 비롯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또 창조 경제에서 직장인 분들도 또 상당히 창의력, 창조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데, 오늘 직장인 분들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님 모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또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북라이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저자님께서는요, 서울대와 아주대 대학원에서 이제 불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시다가 충청북도 발전계획 공약 개발에도 참여하셨고요.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하셨는데, 또 전공을 초월해서 이제는 역사와 더불어서 동서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철학의 뿌리 아무래도 수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수학 탐구로 또 학습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수학의 접목을 통해서 창의적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이 책 역사와 함께 푸는 창의 수학을 또 세상에 내셨습니다. 저서로는 충북의 숨결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향기라는 책이 있으시고요. 문화유산 해설사들을 양성하는 또 그런 강의도 많이 하셨고, 충북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심사위원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네, 제 소개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예. 일단은 이 책 얘기부터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님 이 책 역사와 함께 푸는 창의 수학, 이 책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책에 대한 또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방송,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젊은 층을 위한 방송인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세상을 한 50년 이상 좀 살아오다 보면서 마음으로 좀 느꼈던 것들.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하나의 어떤 나침반이라든지 또는 맥가이버 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수학인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일찍 수학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미래를 살아가야 될 큰 무기를 잃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는데, 우리 생각 너머라는 이 출판사에서 저보고 출간을 권유하는 바람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많은 분들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이 책에 있는 콘텐츠 한 꼭지 한 꼭지씩을 그냥 인터넷상에 같이 공유를 하셨군요. 예. 그런데 또 출판사에서 예. 그걸 가만두지 않고 이게 또 콘텐츠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작계 의뢰가 돼서 이렇게 출간된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또 제가 간략하게 프로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학이라는 분야에 또 푹 빠지시게 된 또 전공과 다르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근데 전공과 또 다르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공이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편이긴 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도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수학은 우리 학교에서도 당연히 중요시하고 하지만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목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희 부전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인생의 부전공으로. 이제 점점 이제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에서 이제 주전공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내셨을 때는 이제 어떤 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 지금의 수학 교육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취미 삼아 네. 또는 뭐 제가 또 가급적 이렇게 학생들 좀 가르쳐 온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수학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기도 하고 상의를 하시는데 네. 애들을 한 번씩 이렇게 가르쳐 보다 보면 너무 문제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도외시하고 결과만 자꾸 따지는 것 같아요. 아, 정답만 그래서 맞추기로. 어떤 계산을 하다 보면 조금 답이 맞으면 내가 다 아는 것이고 답이 틀리면 다 틀리는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뭐 이미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학부모님이나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금씩 그 의식을 바꿔 나가는 것이 뭐 근본적으로 이제 수학을 진짜 하나의 자기 생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사실 그 요즘 또 창의력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인데 사실은 그 많이 강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게 잘 될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우리 그 공교육에서 벌어지는 교육, 예. 특히 수학 교육 같은 경우에 정말 학원에서는 그 쪽집게시, 예.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기계를 양성하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괴리가 너무 좀 크다. 예.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사실 대학 1학년 때 그때는 과외가 인정받았습니다. 79년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79년도 과외를 1년 대학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을 과외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한살 이제 차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 살인데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50 넘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24살 때 네. 대학원 2학년 때 제가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에서 네. 그때 이제 제가 불어 교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 친구들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2학년일 때 제가 3학년들을 가르쳤으니까 나이 차이가 한 5살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선생님을 하는데 아, 네. 이제 결국은 너무 방금 좀 질문이 뭐였죠? 아, 네. 그 요즘 교육에 대해서 예. 참 창의 교육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예. 그런 예. 말씀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저 영어를 바꾸었거든요. 영어 이제 저 고향에서 영어를 학원을 고경수 종합학원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제가 영어를 담당했는데 그때 우리가 지문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문 기본이라든지 성문 종합에 나오는 영어들이 지문들이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책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책이 어떻게 이번에 찾아보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긴 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문들이 어떤 지문이냐면 그 유머 영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89년도 90년도에 유머 영어 책을 몇 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분석해가지고 그 관련되는 문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90년에 그런 유머 영어로 영어를 가르쳐서 이게 상당히 앞서갔죠. 예. 그 교재를 직접 만드셨다는 예.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면 수학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나 혹은 수학 교수님들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학문이긴 하겠지만은 그 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 쉽게 잡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탐구를 한다면 엄청나게 깊은 수준까지를 굳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 높은 수준을 갈 것이라는 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재미있어 하는 것이니까 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두 학교에서 다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진도에 따라서 급히 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의 특성도 맞추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아,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실은 뭐 세세하게 꼼꼼히 다 가르쳐 준다고 해서 예. 그게 학생들이 다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예, 예. 결국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예. 아, 그런 면에서 수학교육 이게 사실은 재미의 시발점이자 자기 스스로가 관심을 갖는 또 예. 그런 출발점이 또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아, 근데 아까 그 영어로 된 그 유머 그런 책들을 가지고 교재를 만드셨다는 거 보니까 예. 조금 짐작이 되는 게 이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함께 이제 재미 요소로 같이 시작할 수 있다면 예, 예. 또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책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일단은 뭐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줄이고 그럼 하나하나씩 이 책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학을 접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좀 열심히 좀 참여해 주셔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수학을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13 곱하기 12. 네. 네. 암산으로 빡빡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 수학,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부분을 또 저자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 곱하기 12,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인수분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시중에 가면 러시아 수학이라든지 인도 수학이라든지 심지어 일본의 수학자들이 계산을 빨리 하는 법이라 해서 만들어낸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들 보면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55 곱하기 55는 얼마냐 그러니까 3025라고 했다든지 75 곱하기 75는 5625라고 했대요. 신동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인수분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인수분해 원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13 곱하기 12를 계산한다면 13에다가 2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12에다가 3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네. 13에다가 2를 넣으면 이제 15인데 15를 10배를 한 것이니까 150이 될 겁니다. 네. 150에다가 이제 일자리 수들의 계산 3, 2는 6을 넣으면 156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원리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는 순서가 지금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13에다가 일단 편의상 2를 더한 게 이제 15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래 하나 남아 있는 10은 1은 이제 10이니까 150이 되고 나머지 이제 3 곱하기 2 하면 6이 돼서 이게 156 이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여기에 이제 수학적 계산의 원리 이런 게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다음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15 곱하기 28이거든요. 아까 자신있게 156을 외치셨던 방청객 계신데 이 부분 네. 계산에 암산 기술이죠. 암산을 해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쨌든 좀 이게 딱딱 이제 어떤 정해진 방법대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자님 방법대로 한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15에다가 8을 더하면 23이니까는 이제 10배를 하면 230이 되겠죠. 10이 또 있으니까 230이고 그 다음에 이제 58 일자리 수를 곱하고 58 40을 더하면 27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는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지고 15 간단한 거 15 곱하기 13을 한번 13 곱하기 11로 보죠. 13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13을 10번을 곱하고 또 2번을 더 곱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3을 10번을 곱하면 13 곱하기 10이니까 13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3을 2번을 곱해갖고 이제 다 하는 것인데 그 13을 2번을 곱한다는 것은 10을 2번 곱하고 또 3을 2번 곱하는 것이죠. 그걸 잘라서 생각하면 10을 2번 곱하니까 20이 될 것이고 또
3과 2를 곱하니까 6인데 결국은 13에다가 10을 곱했으니까 130에다가 또 10을 두 번 곱하니까는 20이니까는 결국은 13에다가 2를 더해서 10번을 10을 곱하는 거랑 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같은 그러면 150이 그러니까는 13에다 2를 더해가지고 10을 곱한 거 꼴이니까 150이 되고 그 다음에 3이는 6이니까 15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단한 수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인도인들이 보통 이제 뭐 19단 곱하기 19단을 외운다든지 29단까지 외운다고 하는데 굳이 이 원리를 사용한다면 외울 필요가 없이 자연 암산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굳이 뭐 연필을 들고 막 계산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만약에 연필을 들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연필은 막 계산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를 보더라도 연필로 하나하나를 계산하지만은 암산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계산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그냥 웬만한 29단까지는 숫자만 보면 자동적으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인도 수학에서 말하는 그 암산법인데 그것을 굳이 우리는 29단까지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몇 번 훈련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웬만한 29단에 있는 숫자들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게 외우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숫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연습 들어갑니다. 22 곱하기 26. 이것도 원래 배운 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저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10단하고와는 달리 약간 좀 응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1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20을 곱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22에다가 일단 6을 더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10을 곱했는데 2가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0을 곱해 보겠습니다. 20을 곱하면 56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이제 2와 6, 2, 6, 12를 더해주면은 572가 되겠죠. 이건 저도 암산으로도 예.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제 그 10단이나 20단이나 혹은 30단까지도 여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숫자 더하고 곱한 후에 나머지 더해주고 예. 예.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 곱셈이 저절로 되네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이제 인수분해 원리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인수 아닌 부분은 이제 별도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인수분해 원리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우리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인수분해라는 게 이제 중학교 3학년에 나오고 중학교 2학년 때 곱셈 공식이라고 나오지만은 저는 이런 원리를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자유자재로 되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수학이 아니라 산수계죠. 산수를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자꾸 하게 되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더 흥미를 느껴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원리를 인수분해의 원리로서 설명을 한다면 훨씬 학생들이 이해력이 많아질 것인데 우리 수학은 이제 그런 건 없이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가면 갑자기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A가 뭔지, A, B가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거기서 A와 B는 어떤 숫자도 될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학생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일반화를 시키다 보니까는 개별적인 사항들도 모르는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문자로서 설명하니까 수학이 무슨 영어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방법을 자기 나름의 적용을 해보고 가지고 놀다 보면 수 자체에 이제 친숙해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또 응용해서 또 이런 곱셈 방법도 생각해보고 사실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실 창의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관객들 반응 상당히 좋은데 이번엔 또 연습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이거 다 공개 안 합니다. 이건 바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저 뒤에 저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공이 하나 더 있으니까 공 하나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방법으로 계산하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 이 41에다가 9를 넣으면 50이죠, 그죠? 50을 4배를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 4, 2000이죠, 그죠? 2000에다가 이제 1을 곱하니까 1분은 보니까 2000군데 답은 2009. 2000군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도 계산을 해도 되지만은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10등 1합이라는 원리인데 아, 둘을 더해서 10이 되는 거. 예. 아까 우리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25 곱하기 25라면 20이니까 숫자 2들은 10자리 2는 같고 1자리는 5와 5를 더하면 10이 되죠. 그런 형식의 수들을 우리는 10등 1합. 10은 같고 1합은 1을 합치면 10이 되는 수. 그걸 10등 1합이라고 하는데 10등 1합은 25 곱하기 25면 밑에 25에 5를 위에 25에다가 보태주는 겁니다. 그럼 30과 20이 되겠죠. 3이 600이 되는 거죠. 600에다가 5, 25에서 625가 되죠. 그래서 25 곱하기 25는 625. 35 곱하기 35는 그러면 40과 30이니까 43, 1225. 그 다음에 55 곱하기 55는 56, 3025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 41 곱하기 49도 41에 1을 49에 9에다 보태주면 40과 50이겠죠. 그러면 4, 5, 2000에 9, 1은 9. 그래서 2000구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10등 1합이라는 이제 구조에 또 이제 약간은 앞에 거는 조금 다른 더 빠른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계산이 간단하게 되군요. 네, 지금 그 좀 적응해서 따라오시는 듯 하다가 약간 이제 다른 방식이 개입되니까 조금 아리까리 이런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충분히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청객 분들께서는 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마 머리가 좀 굳은 것 같고 우리 말랑말랑한 초중학생들은 아주 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어른분들은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거 하나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곱수입니다. 제곱수. 이거 사실 제곱해라 그러면 일단 연필대고 막 곱하고 있죠.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고 있죠. 이것도 어떤 간단한 원리로 이렇게 가능하다면서요? 이제 이 방식은 사실은 이제 일본인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방식인데 이걸 뭐 인수분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계산법을 만들어낸 건데요. 제곱을 한 거죠. 91 곱하기 91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 곱하기 26이라 그러면 계산하기가 두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이렇게 크로스로 계산해야 되니까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20 곱하기 28을 계산한다면 0이 한 개가 있다면 계산하기는 20 곱하기 28은 2는 4, 400에 28, 16, 160이니까 560 바로 나오겠죠. 26은 계산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아래 위로도 계산해야 되지만 크로스로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4개를 계산해서 합쳐야 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 91 곱하기 91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91을 끝자리 수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91을 90으로 만든다면 1만큼을 91에 보태주면 90 곱하기 92가 되겠죠. 그럼 90에다가 91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자리는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91과 91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91을 100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100 곱하기 어떤 수는 어떤 수에다 공만 2개 붙이면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죠. 그러면 91 곱하기 91은 하나를 100으로 만든다면 91을 100으로 만든다면 9를 키워준 거죠. 그러면 9를 늘렸으니까 밑에 91에서 9를 빼준다는 겁니다. 그럼 100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82가 되겠죠. 그럼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100 곱하기 82는 자동적으로 8200이거든요. 8200인데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8200인데 그 차이가 91에서 100까지 만드는데 9가 올라간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서는 9를 빼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9를 빼준 그 99를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99, 81에다가 더하면 828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수분해 방식을 좀 더 응용하고 그래서 일본인 수학자가 나름대로 더 빨리 계산한 법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기는 한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는 인수분해의 원리를 조금 떠나서라도 이런 식의 계산들을 우리가 제곱수를
뭐 사실은 우리가 무리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제곱수에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 차원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재밌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수를 가지고 놀다가 90일은 뭐에 가깝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예. 이거 100에 가깝네. 그러면 이제 90일을 한번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바꿔보고 늘렸으니까 빼주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예. 해본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리를 찾아서 9를 곱해서 나머지를 처리해 주니까 정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처음에는 애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낯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를 그냥 종이와 연필이 없으면 계산 못하는 것보다는 길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머리로 자꾸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머리를 자꾸 쓰게 되면 머리는 쓰는 만큼 발전하고 안 쓰면 도태가 되거든요. 다른 것은 안 쓰면 남아있지만은 머리는 안 쓰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도태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길을 다니면서도 이런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방식 속에서 머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발전하면 조금씩 응용해서 나갈 수가 있겠죠. 아,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간단히 계산하는 법이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구구단만 외워두면 모든 수는 다 일단 계산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종이와 연필이 있고 그다음에 구구단을 할 줄 알면 쓰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필이 없다면 그럼 계산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또 종이가 없으면 못하는 게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패턴은 몇 가지 패턴이 있고 하지만 그 몇 가지 패턴들만 익혀두면 되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그 몇 가지 패턴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뭐 구구단 열심히 외우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애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또 처음에는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들한테 해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니까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엇이든지 하려면은 그런 혼란은 조금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재미를 느끼고 하게 되면서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는 그 계산 과정에서 답 틀리면 전부 틀린다고 보는데 답 틀린다고 인생이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그 제가 과거에 이제 서울대학에 시험 쳤을 갈 때는 수학에 뭐 풀이 과정에 따라서 점수 한 문제가 20점이지만은 점수를 나눠서 줬습니다. 니는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니는 이만큼이니까 10점은 되겠네. 그런 게 10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인생이 맞거나 틀리거나 살다가 보면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이 사고력을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유명한 수학자들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과학자들의 좀 이제 감탄을 했던 건 뭐냐면 어린 시절에 이미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공식을 새로 만들어낸다든가 예. 또 자기가 어떤 새로운 방식의 증명을 해낸다든가 뭐 예. 가우스라든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들려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이 좀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생각하고 나름 그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갖고 놀게 해주고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토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하나의 사례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어저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몇 살 때 증명을 했는지를 찾아보니 11살이더라고요. 아, 11살인데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증명은 이제 큰형이고 일단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인슈타인은 11살 때 자기 삼촌하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 몇백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의 증명법을 보고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한 내용을 이제 제가 책에 소개해놨는데 그런 식의 충분히 우리 학생들도 아인슈타인만한 인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친구들이 진짜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그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통일장 이론이라고 그 그렇죠. 통일장 이론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이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은 어릴 때부터 그런 다양하게 재미있게 수학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에서 보니까 또 아주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서 또 우리 독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분야가 또 프랙탈이라는 분야더라고요. 예, 예. 이 프랙탈이 뭔지, 예.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예.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프랙탈을 접하게 된 게 2000년대 초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프랙탈을 보다 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쓴 책이 이제 제가 이번에 놓은 이 창조경제 정말 어려운가.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쓴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 프랙탈의 수학적 개념만 우리 이 창의 수학에서 사실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프랙탈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쓴 것인데요. 그래서 프랙탈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는 기하학의 하나의 일종인데,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과 이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프랙탈 기하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보통 반대하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 해가지고 뭐 리만 기하학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클리드는 서양 논리학이라든지 서양 기하학의 하나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다루는 우리 도형은 전부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거죠. 원이라면 정확한 원이어야지 약간 찌그러진 원일 때는 정확한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원의 그 선을 이제 뭐 2차나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내갖고 미분적분으로 풀어내긴 하겠지만요. 실제 우리가 학생들이 도형으로 접하는 것은 정확한 동그란 원, 아니면 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라 직선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세 개의 각을 알 수가 없다면 그 넓이를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형화되고 틀에 갖추어진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도형만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눈을 닦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건물도 보면 눈으로 보면 아주 곧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기울어져 있다든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자연을 보면 전부 그런 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도형은 머릿속에만 있는 기하학이지 실제 현실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수십 많은 그 도형들을 비유클리드적인 그런 도형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프랙탈 기하학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앞에서 소개한 책에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우리 이 20세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유클리드적 세계관에서 프랙탈적 세계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프랙탈 기하학 하면 틀에 박힌 그런 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가 직선 아니면 일정한 흐름을 가지는 곡선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면, 이 프랙탈 기하학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눈입니다. 눈의 결정체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저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런 분야를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죠. 네. 실제 이 그림들이 우리가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절대로 저것을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죠. 근데 이것은 프랙탈 기하학의 그 점화식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형태가 저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특이한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복소수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복소수를 계속 증폭시키는 형태 속에서 저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기하학이 사실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프랙탈 기하학인데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프랙탈 기하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수학자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IBM에서 근무를 하신 그 만델브로라는 어떤 수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사실은 이 그림이거든요.
영국의 해안선. 해안선을 이렇게 백과사전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영국의 해안선의 길이가 다 제각기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로지었으면 다 똑같아야 될 것인데 왜 다를까? 그것도 뭐 1km, 2km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결과 우리가 왼쪽 그림은 자를 재는데 직선자인데 100km짜리 자로 잰 거라는 거죠. 그럼 100km짜리 자가 직선이니까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곡선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대충 재겠죠. 그렇게 해서 잰 길이가 2000km였다면 오른쪽 그림은 그러면 100km 자가 아니라 20km짜리 자로 쟀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커브가 도는 경우에는 커브를 꺾어줄 수가 있겠죠. 네. 당연히 길이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1cm 자로 잰다면 해안가에 있는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그 조개 껍질이라든지 자갈 같은 것도 다 잴 수가 있겠죠. 그럼 길이가 점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0.1mm 자로 잰다면 엄청난 길이가 늘어날 거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해안선과 그 다음에 울릉도의 해안선의 길이는 같다.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프랙탈적 개념에서는 이게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된다 보면 무한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프랙탈 이론을 점점 완성해 갔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 프랙탈적 특성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랙탈에서 나오는 개념이 차원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한때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수영 선수이시죠. 4차원 소녀 정다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차원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프랙탈 차원에서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1.25차원, 뭐 3.78차원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들어가는 차원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우리가 제 눈송이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 눈송이를 만약에 선으로 연결한다고 보면 선이 아주 테두리가 꼬불꼬불할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은 그럼 과연 몇 차원일 것인가? 저 눈송이의 그 테두리를 선으로 만약에 끄었을 때 그 선은 몇 차원이냐? 그럼 분명히 직선이 우리는 직선이 1차원이고 면이 2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선보다는 들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이 면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하니까는 2차원은 안 되겠죠. 그럼 1차원보다는 길고 2차원보다는 작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굴곡이 더 심하다면 좀 더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것을 이제 독일의 수학자가 그 이론으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 만델브로 교수가 그걸 응용해서 그래서 차원을 했는데 이 프랙탈적인 차원은 소수점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점 몇 차원,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팔기 위해서 한 가지 제품만 만들어내서 파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대중화되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겁니다. 그렇죠. 각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만들어내서 물건을 팔거든요. 그것이 바로 프랙탈적 개념으로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국 문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어를 보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그거보다는 제가 이 책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눈송이, 코 눈송이라는 이제 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림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에도 이 전부 포면적인 굴곡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와 둔재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천재의 머리는 더 꼬불꼬불하더라는 겁니다. 꼬불꼬불하다면 꼬불꼬불하지 않은 것보다는 더 차원이 높다라는 거죠. 높다는 건데 우리가 영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예로 하나 들어보면 우리 영어에는 빨갛다면 레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밝은 색의 빨간색을 우리는 스칼렛이라고 그러죠. 네.
스카이시 그리고 그다음 약간 이제 어두운 빨간색. 그것은 우리 이 뭡니까? 크림슨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는 빨간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빨갛다 하면 빨갛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등등, 그죠? 또 붉어스름하다, 붉어댕댕하다 하고 찾아보니까 한 3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이 젓갈 문화의 대표적인 게 이 젓갈의 젓갈이 얼마나 발효되느냐에 대해서 맛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은 뭐 이렇게 발효되지 않으니까 그냥 음식하면 한 가지 맛이 나가는데 우리는 발효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신김치부터, 그죠? 뭐 생김치 또는 쉽게 하면 겉절이까지 다양한 김치 맛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도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 우리 한국의 모든 문화들은 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다 그런 식의 복선화된 또는 심층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그래서 21세기는 창조경제의 시대라고도 하면서도 사실은 이 프랙탈 개념의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민족성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는 거죠. 또 거기에 IT 문화의 빨리빨리 문화까지 조금 더 접목이 된다면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프랙탈의 새로운 차원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알고, 그래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학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한국인들 중에서 수학적인 노벨상에 해당하는 필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네. 이 역사와 함께 푸는 창의수학도 올 하반기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또 최근에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책이 나왔어요. 창조경제 정말 어려운가?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또 주고 싶으셨습니까? 이 책을 기획하셨다고 제가 그래서 어떤 창조경제가 현재 이 정부의 어떤 국정 목표 그러긴 하지만은 국정 목표라는 차원을 떠나서 사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창조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창의력의 ICT 산업을 접목해서 뜬다고 하는데, 저는 창조경제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개개인 모두가 어떤 자기 나름의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창조경제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을 잘해라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갖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학은 못하도 수학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 되나요? 근데 사실은 될 겁니다. 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이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서는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수학적 사고력을 가지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인데,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수학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점수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놀랬던 부분은 얼마 전에 그 전남대학교 수학과를 놓은 여자분인데, 대학 다닐 때는 학생 운동을 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예일대학에서 얼마 전에 아마 종신 교수로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그 예일대학 수학과에 온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에 다니는 학생이 과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그래서 대학원생이 과외를 한다? 참 엉뚱한 소리예요, 그죠? 대학원생이라면 이미 이제 자기가 하나 했던 수학의 한 분야를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 원리를 찾아가고 이론을 개척해 가야 되는데, 대학원생이 교수님한테 과외를 하겠다. 그래서 참 그런 인재가 과연 인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 수학을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우리 학생들에게 갖추게 한다면 그것이 사회에서 진짜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고, 그 수학적 사고력이 수학에 돌아간다면 수학을 잘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된다면 또 그 분야에서 충분히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보다는 수학적 사고력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이라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창조 경제 이 부분도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거기에 창조 경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이 뭐냐? 수학적 사고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프랙탈지 그런 개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넣었던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코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하는 창조 경제, 이 부분의 그 방향성은 저도 상당히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최신의 두 저서를 내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활동, 예. 어떤 또 분야를 또 이렇게 해보고 싶으신지 예.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연달아 한두 달 동안에 책을 2권을 내다 보니까 입도 막 찢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시청자들 뵀는데 기본적인 이해를 못 갖춘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너무 바쁘십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저기 역사와 함께 푸는 창의 수학을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수학 분야를 한번 만들어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서 쓴 책이었는데 네. 이제 제 형님이 이 근처에 있는 어떤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는데 인사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형님이 제 책을 보고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학생들을 위한 책이 직장인들을 위한 책을 좀 약간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육이 약간 문제가 있다 하고 또 수학 문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가 주도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을 자기 자식을 자기가 제대로 키워나가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부모를 위한 수학책을 하나 이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수학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제 부모님들이 바빠서 학원을 보내더라도 또 학교 공부에도 충실해야 되고 학원을 보내더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는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이라고 해서 다 학생들을 다 살리는 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살리는 학원도 있고 죽이는 학원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자식을 귀한 자식을 우리 자식을 살리는 학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도 부모님은 수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위한 수학책을 한 권 쓰는 것으로 제가 수학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주제 넘게 수학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 그 책 한 권으로 제가 이제 수학계는 이제 적고 제가 하는 원래 분야로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말씀 정말 공감이 됩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아무리 바뀌라고 얘기해봐야 그게 너무나 요원한 것은 부모님들이 그 본인이 예전에 공부하던 그 주입식 교육의 그 틀에 갇혀서 여전히 그 자식들을 그렇게 내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그다음에 뭐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이 책은 내셨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이어서 또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신지 그래 이제 창조 경제 이렇게 하면 뭐 제목도 정말 어려운 건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창조 경제에 대해서 뭐 개념 정의도 안 되고 뭐 혼란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뭐 그것은 혼란스러울 이유는 없고 본인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내가 세계 내 또래에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랑 붙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그게 창조 경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아무런 대한민국 전체가 위대해질 것이고 뭐 우리 사회를 매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인정 논제, 복지 논제, 그죠? 근데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떳떳하게 세금을 맞는데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된다면 뭐 국가 예산이 넘치겠죠. 그러면 뭐 복지 논쟁도 사실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외국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모든 논쟁을 다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조 경제를 자꾸 우리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뭐 창조 경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서 온 것이고, 그죠? 뭐 독일에서 온 것이고, 영국의 모델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 중에는 창조 경제의 선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 삼봉 정도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을 건국시켰지만은 이방원한테 역적으로 몰려서 죽고 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역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한 개인이 600년 갈 수 있는 왕조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삼봉 정도전 혼자서 그 조선의 모든 법령부터 시작해서 제도, 행정제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들은 저는 정치의 창조경제의 선구자적인 개념으로 보고요. 뭐 또 한다면 원효 대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원효를 이제 자꾸 이 스님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저는 불교 스님으로서도 대단하지만은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의 그 형식 논리학을 완성시켰던 분이지만은 저는 원효 대사의 그 논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를 더 뛰어넘는 초논리 개념을 만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효 대사 같은 경우는 수학계의 창조경제의 선구자죠. 그런 인물들을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우리가 자꾸 외국에서 가져온 것이고 우리와는 자꾸 이질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훌륭한 창조경제의 선구자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분들의 창조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 측면에서 그분들의 활동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원고를 좀 몇 개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을 한번 내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제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창조경제 하면서 창조경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의 여러 현실들 이런 면에서는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오늘 모신 우리 박상일 저자 같은 분들께서 그 비어있는 곳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메꿔가시는 그런 모습에 다른 희망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학이라고 할 때는 그 수학 점수를 많이 맞는 수학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하는 수학.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이런 게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그 아쉽게도 그 정해진 시간이 벌써 다 됐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아쉽게 저자님과 나눌 수 있는 얘기 많은 부분을 다 덜어내고 이렇게 서둘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 함께 해주신 박상일 저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뜻깊은 시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오늘은 역사와 함께 푸는 창의 수학으로 진행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책아 날 살려라라고 외치는 분 그 본계적이라고 해서 이 독서법을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실 박상배님인가요? 네, 저자님의 본계적 한번 같이 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나운서의 꿈이 현실이 되는 보먼 아카데미로 진행했고요. 즐거우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